그러면 이제 막 여러 댓글들 중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원을 해주냐. 맞아요. 이런 불편한 좀 많은데 네. 그런 분들께는 네. 변호사께서 해주시는 이제 모든 제도에는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제도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오히려 반대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회생 제도가 정말 단점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좀 제도인가요? 회생제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급되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못 쓴다, 뭐 대출 안 나온다, 신용점수 떨어진다. 대표적인 단점이 결국 신용과 관련된 단점이잖아요. 이런 단점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되묻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돈을 갚으실 수 있습니까? 돈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해결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연체가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상황일 뿐인 거지, 이게 이제 무슨 개인회생의 단점인 거냐 의문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여러 댓글들 중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원을 해주냐. 맞아요. 좀 이런 좀 네, 불편함들이 좀 많은데 네. 좀 그런 분들께는 네. 뭐 변호사께서 해주실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점이 없다라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고, 과연 그러면 이게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냐, 채권자만 그러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으라는 거 아니냐, 요 측면인데, 이제 채권자의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5명의 채권자가 A라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A가 거의 뭐 파산할 것 같은 상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5명의 채권자들은 A라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고 집행권을 받아서 다시 압류 신청 절차를 해서 이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5명의 채무자가 다 각자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5명이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A라는 채무자한테는 재산은 1,000만 원 밖에 없다. 1번 채권자가 가장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다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4명 채권자들은 어차피 돈을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어쨌든 채권액에 비례해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 나머지 2, 3, 4, 5 채권자한테도 이익인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돈을 갚아도 어차피 100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4명이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친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식 명의로 이제 경제활동 한단 말이에요. 그 통장 쓰고 그 카드 쓰고 핸드폰도 그거 개통해서 쓰고. 그러면 회생에서든 파산에서든 이 사람의 소득 활동을 어쨌든 장려해가지고 일부씩이라도 분배를 해주는 건데, 애초에 그조차도 못 받는 거잖아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채권자들한테는 유리한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이제 대승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입장에서도 사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세금이 거쳐야 되잖아요. 세금이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 안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패의 위험을 안고서 진행하는 건데, 실패한 사람에 대한 구제책 안전망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벌이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따지면 임차인 이제 보호법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회생제도도 그렇게 채무자들 위한. 네, 채무자한테 1차적인 안전망이면서도 채권자들에게도 채무자가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지 않고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도 갚아라, 그거라도 이제 갚게끔 유인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법원의 이 테두리 안에서 네. 다 이게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채권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을까요? 채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회생은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건 없죠. 변제율 20% 나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법원이 그냥 결정해 버리면 그거에 따라야 되니까 나머지 80%는 말 그대로 못 받고 떼이는 거죠. 뭐 항고한다거나 이런 식의 절차는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긴 하는데 채권자들이 법원이 그렇게 결정 내렸을 때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채무액이 많아서 일반회생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채권자 동의의 요건이 또 있어요. 연체율을 뭐 상당히 좀 끌어올려야 되고 이제 이런 요건들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손해는 맞긴 하지만 저는 금융권 채권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권 채권사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신용정보원이든 어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가 나갔고 소득이 얼마고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지금 담보가 잡혀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율의 이자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 채권사들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리스크를 자기네가 감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일정 부분 이제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권 채권사에게도 이제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